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만약 어떤 음악이 발표 예정일보다 한참 전에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이미 미완성된 상태로 음악을 들어버릴 것이고 그 첫인상은 완성된 곡을 들려준다고 한들 쉽게 지워지지 않겠죠? 이미 불법으로 다운로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매 성적 역시 떨어질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예상을 깨는 사례가 나와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돈나의 신보 레벨 하트의 이야기입니다. 마돈나는 작년 12월 16일에 유출 사고를 겪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미완성 데모 음악을 빼내어간 것이죠. 올해 4월에 발표될 새 앨범 레벨 하트에 수록될 곡들이었고요. 그 중에서 무려 10곡이나 유출이 됐습니다. 마돈나는 화가 났지만 재빨리 대처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100% 마음에 드는 상태는 아니지만 재빨리 후반 작업을 마쳐서 6곡을 선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들의 인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6곡을 모두 합쳐서 지금까지 13만 건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습니다. 홍보가 전혀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수치입니다. 마돈나와 소속사는 얼떨떨하다는 반응인데요. 유출을 겪었기 때문에 신난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막상 반응이 좋자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단 반응이 좋으니 보상받는 기분이다. 물론 유출은 나쁜 사건입니다만 그 사건이 신보를 크게 홍보해줬으니까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약간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세상, 그게 요즘의 음악계입니다. 음악은 바로 그 유출 음원 Living for Your Love 듣겠습니다. 마돈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출 직후에 이 곡들의 정식 공개를 결정했고요. 그 곡들은 현재 한국에도 정식으로 발표된 상태입니다. 6곡이나 공개가 돼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First you loved me and I let you in. Made me feel like I was born again. You empowered me, you made me strong. Built me up and I could do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길래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어머, 근데 토마토 진짜 좋아. 회식 많은 우리 대리운전 고객님, 특히 남자 고객님, 홍제동 김수미 강력 추천이 와요. 좌우로 정렬 2588 토마토 좋네, 토마토 좋아 2588. 김윤경의 생생경제. 우리는 끝까지 간다. 새살뜨문 뉴스 여든까지 간다. 집요한 MC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집요한 인터뷰. 소급 적용이라는 보완책까지 나온 연말정산 논란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13월에 보너스가 월급쟁이 증세가 됐다. 정말 이거 집요하게 봐야 되죠. 연말정산입니다. 정치권이 결국은 이 논란이 거세지니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결국 원칙까지 깨면서 논란을 가라앉히겠다고 나온 것인데 근데 문제는 그래도 반발이 가라앉지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까지 있고요. 또 연말정산으로 증세하지 마라. 이런 그 반대 운동도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연말정산 논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신원기 간사 연결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정산 계산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했습니다. 못하신 특별한 이유가 바쁘셨어요? 예, 뭐 그렇기도 하고 사실 뭐 원고도 그렇지만 다 마지막 날 가서 하잖아요. 뭐 그렇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려고 아직 아껴놨습니다. 저는 아끼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소득이 많지 않아서. 아니요, 5,500만 원 이하도 지금 다 세금을 토해내게 생겼다고 하니까요. 예. 그렇지 않나요? 예년과 지금 다른 게 바로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수혜가 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 정부에서 뭐 밝혔던 원안이랑 지금 차이가 있다. 근데 네. 실제로 해보니까 체감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정말 놀라기도 하시고 네. 때로는 또 화를 내시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조금 실증적인 연구나 아니면 좀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서 지금 네. 섣불리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네요. 사실 이제 어떤 개별적인 것들이 많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네. 예,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런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저도 그 동의를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나 정말 토해낸다, 많이 토해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평균을 이제 기준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네, 사실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 평균만 가지고 설명이 되지 않는 네.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 예. 이제 좀 강론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뭐 정말 말씀드렸지만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섣불리 뭐라 아직은 그렇게 말씀 잘 못 드리겠네요. 그럼 간사님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예.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제를 줄였었고 또 네. 출산공제가 폐지가 됐었고 독신자의 세부담은 조금 늘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좀 바꾸겠다고 지금 다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소급 적용. 일단 말씀해 주신 부분이 예. 지금 문제가 되었던 이제 특별 이제 계층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인 세부담이 무리가 되지 않게끔 조정을 하겠다. 네. 그런 수준을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지금 세액공제로 지금 전환을 했는데, 예. 과연 종전의 소득공제에 비해서 이 세액공제가, 과연 어떤 점에서 유리하고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으며, 네. 어떤 점에서 과연 문제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계에서는 이제 세액공제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이견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하루 이틀 그렇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정말 오래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제 문제가 지적된 부분인데 예.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층일수록 좀 이렇게 공제를 많이 받게 돼요. 같은 저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득 전체를 대상으로 예. 세금을 매기니까 그런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사실상 이제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고소득층이 좀 더 세부담을 많이 지게 되는 부분인데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특정 계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담 조정하겠다라고 보는 게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예. 저출산, 고령화 지금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부분이라서 물론 이제 속도 조절이나 이런 건 해야 되겠지만 네. 일정 부분은 일리는 있다고 저는 판단은 들고요. 이제 어떻게 조절을 할 거냐는 네. 그것도 당론의 문제라서 일단 저는 취지 자체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취지라는 것은 소득공제가 됐던 그 많은 부분들이 세액공제로 가는 것이 세금의 네. 소득 재분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방향이 맞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그 큰 예. 틀에서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고 이제 정부가 이제 다자녀, 네. 그다음에 독신, 그다음에 노인 계층 요 부분에서 개별적인 세부담을 일단 조정을 좀 하겠다라는 네. 부분도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큰 예. 틀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실제로 세액공제가 재분배 효과가 큰 건가 보죠? 그 방향은 맞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예,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일한 공제액에 대해서 세금 절감액이 이제 고소득자일수록 많게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자녀 한 명 공제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최저세율 6%를 적용하면 저희가 6만 원 공제를 예. 받게 되는데 최고세율은 38%로 이렇게 때리게 되면 38만 원 공제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최저세율 받는 소득자랑 최고세율을 이제 적용받는 소득자의 소득 격차를 생각해 보면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그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네. 그런 혜택이 가게 되니까 예. 좀 다소 소득 역진적인 성격이 있죠. 그 부분에서 이제 개선이 필요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 세액공제 방식이 바뀌었던 그 항목이 세액공제로 네. 바뀌었던 게 교육비, 의료비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체감을 할 때 갑자기 네. 내가 세금을 더 내게 됐다 이렇게 좀 느끼게 된 그런 결과도 있었을까요? 글쎄요, 세액공제 자체로 그렇게 예. 세부담이 확 늘었다, 그렇게 단정 짓기는 개별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건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대부분 지금 이제 직장인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자녀 관련해서 예. 자녀 공제가 사라진 게 사실 대부분 좀 그러니까요. 크게 그러니까 느껴지거든요. 부양할 자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자녀를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네. 병원도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지금 다 덜 혜택을 받게 된다면은 체감하는 증세가 큰 거죠. 사실 여기 조금 이제
약간 좀 비껴서 좀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게 네. 세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부담을 정말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 정도의 그러니까 소득 증가가 일정 부분 이루어졌으면 네. 아마 이런 반발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좀 자칫 좀 이렇게 거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자, 이거 예로 지난 정부인데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 그 근로소득자 연평균 한 0.2% 정도 사실 거의 제자리에 머물렀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제 이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 계기가 정말 이 세금 몇 푼을 더 냈다고 해서 과연 예. 이 불만들이 터져 나온 거냐. 네. 그 부분에서는 조금 분석을 다양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일단 이번에 소급 적용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이 정말 법의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보완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세액공제라는 방향에 대한 건 아니고 네. 지금 어느 정도 미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저도 예. 지금 맥락으로는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물론 네. 세부적인 기준은 나야 네.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사실 소급이라는 게 이게 예.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없죠. 예, 그래서 향후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당연히 이제 지적은 되겠지만, 네. 사실 이게 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드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예, 벌써부터 이제 법 질서를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네. 나오고 있고요. 퍼퓰리즘이란 그것도 얘기도 네. 나오고. 또 형평성 문제도 좀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형평성이요. 예, 제도 사이에 과거에 예.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소급을 할 거냐, 그리고 앞으로 과세 정책을 도입할 때 과연 그때도 소급을 적용해서 갈 것이냐, 그런 부분도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네. 이게 하여튼 좀 이게 정말 실증적으로 검증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야지 될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식들을 보면은 어쨌든 지금 가는 방향은 맞다라고 보시기는 했는데, 네네. 노후 생활자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도 별로 얘기가 안 되지 않았나요? 보완책 나올 때도요? 노후 생활자 같은 경우도 특별히 그렇게 많이 언급은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게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임대소득 과세 문제에서도 사실은 대단히 그렇죠. 중요하게 지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같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네.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도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나 이런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폭 이런 것들을 네.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일단은 아마 곧 아마 기재부에서 이 대책을 발표를 할 텐데, 네. 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어느 선까지 예. 과연 갈지는 저도 조금 관심이 많이 가네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쨌든 간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세액공제라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고소득자는 세부담을 조금 더 많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라는 것이 네. 올바른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게 맞다는 거죠. 네. 조세 수직적 수평성 이런 고평성들 다 고려를 해봤을 때, 네. 소득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담세 능력은 이제 다를 테니까,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세상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예. 기존의 소득공제에 비해서 물론 이제 세액공제가 완벽한 제도다. 이렇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예. 없겠습니다만, 기존의 소득공제에 비해서 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분명히 좀 개선점이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그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예. 그렇게 나쁘게만 바라볼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이 따라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네. 지금 이 소득공제 연말정산 얘기는 다 이 개인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세금. 네. 근데 이제 법인세 얘기를 들고 나면은 조금 이게 틀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네.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도 이제 사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예. 이제 국민분들 가장 이제 분노를 느끼시는 지점이라고 예. 저는 보는데. 월급쟁이만 이게 봉인이야라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서민 증세, 그다음에 소위 이제 꼼수 증세, 네. 이런 이제 둘러싼 일련의 논란들에서 사실 그 연속 상승상에 있다고 보여요. 이제 나아지지 않는 삶의 질에 대한 그 회의감에다 예. 이제 형평성까지 이런 조세 정책까지 네. 이제 불을 붙이는 셈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소득세 내에서도 물론 이제 고쳐야 될 점은 고쳐야겠지만, 지금 이제 봉급 생활자들한테 너무 지금 세부담을 집중시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네. 이제 법인세 인상이나 말씀하신 대로 뭐 임대소득 과세, 자본이득 과세, 네. 그리고 뭐 종교인 과세까지 이렇게 해서 좀 열어놓고 예. 장기적인 좀 세제 개편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네. 뭐 그런 얘기는 앞으로 충분히 이제 그리고 더 많이 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원론적으로는 증세는 없다라고 했단 말을 좀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사실 네. 거기 갇히다 보니까 예. 이 세제 자체도 좀 끼워 맞춘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대단히 강해요. 어떻게든지 거위의 털은 뽑아야 되니까요. 거의 털이 참 여러모로 표현으로 여러 가지 쓰이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계속 저희가 지적해 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점점 이게 상황이 이제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지금 유력하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예. 예, 유력한 상황에서 과연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증세 없는 예. 복지 이 딜레마에 갇혀 있을 거냐라는 건 사실 국민들도 다 아시는 부분이고.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라면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는 네. 정말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참여연대는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서민 증세하지 말라고 반대 서명운동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법인세라든지 부자 증세라든지 종교인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슈화하는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제가 답을 당황스럽긴 한데요. 예. 이제 앞으로 저희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어떤 국가상을 가지고 어떤 네. 복지 체계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그 세제를 가지고 갈 것이냐. 예. 여기 좀 장기적인 그림을 보고 봤을 때 많은 분들께서 참 생각하시는 그런 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지금은 이제 저부담 저복지 이 상태로 그대로 갈 것이냐. 네.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다고 봤을 때 무작정 정말 조세 저항 네. 그리고 증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거리를 두고 볼 것이냐. 네. 물론 이제 일부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정말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네, 네. 그런 움직임도 일부 의미는 있습니다만 네. 좀 큰 관점에서 예. 대중적 관점에서 같이 생각해볼 여지는 있지 않나.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국정연설 했잖아요. 예. 부자 증세하고 교육 복지 지출 늘린다. 네. 네, 그게 맞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일단 영어로 돼 있어서 대단히 힘들었는데요. 한글 기사 다 보면서. 나왔습니다, 이제. 예. 예. 한글로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미국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할 텐데 예. 우리도 충분히 이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대목이라서요. 네. 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신원기 간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예, 생생경제 3부는 마치고요.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경제주치 재무상담으로 만나뵙게 됩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올해 국내외 경제 전망,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수정이 됐는데요. 그 배경을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재무상담 시간에는 대학 등록금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대학 생활은 물론이고요. 학자금 대출 때문에 졸업 후까지도 고통받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재무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를 나눴던 연말정산 논란, 여기에 대한 그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샵에 0945, 오물정에 0945 누르시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요. 지금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 서양미술 걸작전, 앵그레에서 칸딘스키까지전 관람 티켓 2장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의견이 있는데요. 2561님,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고 목소리 크게 내면 바뀌는 게 법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샵의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구제역이요? 그 소득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은행하면 지점에 가서 통장을 주고 입금하고 돈을 찾는 장면이 떠오르죠. 하지만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지점에 가지 않고도 입금과 이체, 대출 등 대부분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점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만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점포를 빌릴 필요가 없고 사람도 많이 고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 비용을 아껴서 고객에게 이자를 많이 주고 수수료를 더 싸게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사실 미국과 유럽에선 1990년대부터 인터넷 은행이 등장했는데요. 한국에서는 계좌를 만들 때 본인 확인을 위해서 지점에 꼭 가야 하기 때문에 안 됐지만 정부가 앞으로는 한국에도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밖에서는 날씨 때문에, 집에서는 아래층 때문에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 미안한 만큼 더 좋은 것만 주고 싶다면 서울우유 한 잔을 건네보세요. 우유는 몸에 힘을 주고 행복은 마음에 힘을 줍니다. 서울우유. 2015년 쉐보레로 새 출발하세요. 지금 스파크 크루즈를 구매하시면 구입 후 3년간 3회까지 엔진오일 무상교환. 거기에 최대 100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 지원 혜택 또는 최대 3년의 진정한 1% 저금리 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1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파.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인데요. 최근에 우리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 다 좀 높게 성장률을 전망을 했다가 낮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아서 현실화하고 있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지난주에 세계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죠. 예, 그렇습니다. 반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요. 예. 작년 6월 달에 올해 경제 한 3.4%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는데 이번에 3.0%로 내렸습니다. 예. 네, 내린 내용을 보니까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좋게 전망했는데요. 중국, 러시아 등 이런 이머징 마켓, 신흥 시장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경제 성장률을 모두 낮췄습니다. 그리고 낮춘 걸 보니까 어젠가요? 국제통화기금 IMF도 성장률 전망치를 다 낮췄더라고요. 예, IMF도 마찬가지로 성장률을 내렸는데 IMF는 분기별로 전망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전망했고 올해 수정했는데요. 올해 3.8% 성장 예상했는데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 세계 성장률이? 미국 경제는 예. 작년보다 올해가 더 높게 성장한다. 성장 전망치를 올렸는데요. 네. 유럽이나 일본 경제 성장률 낮췄고 중국 경제 성장률을 많이 낮췄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예, 중국 경제가 작년에 7.4% 성장했다. 어제 발표됐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6.8%, 예, 내년에 6.3%로 이제 중국 경제가 10% 성장 시대를 마무리하고 예. 6%대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세계은행은 그나마 7%대로 예상을 했는데 IMF는 중국 성장률도 6%대로 내려갈 걸로 봤군요.
예. IMF 경제 전망이 조금 더 낮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경제 전망을 낮춘 이유는 당연히 지금 현재의 경기도 좋지가 못하고 앞으로도 불투명하기 때문이겠죠? 예. 유가 하락이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유가 하락하면 소비가 증가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일본 지역에서 수요가 너무 부족하다. 디플레함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이나 러시아 경제 이런 나라 경제 성장률이 특히 둔화될 것이다. 특히 네. 러시아는 올해 마이너스 한 3% 정도 성장할 것이다. 예. 신흥국 경제를 더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우리 수출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신흥국으로 하거든요. 예. 중국 쪽으로 한 26% 정도 갑니다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나간다는 미국 쪽으로 갑자기 수출을 늘릴 수도 없고 걱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올해 경제 성장률 전 세계로 봐도 3.5%면은 굉장히 좀 낮은 것 같아요. 3.5%면은 과거 평균 성장률에 비하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IMF 기준 따르면은 94년에서 2014년까지 11년 동안 연평균 3.6% 성장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럼 3.5%라면은 과거 평균하고 비슷한 성장 수준이죠. 예. 근데 이렇게 성장률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경제가 나쁘다고 그러느냐? 그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경제가 장기 성장 경로가 있는데요. 네. 이걸 흔히 그 잠재 성장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다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밑에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세계 경제에서 제일 빨리 회복되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예. 의회가 추정하는 잠재 GDP, 미국 경제 성장 능력이죠. 그거에 비해서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능력 3% 이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회복되어 있는 미국 경제가 이 모양이니 다른 유럽 경제나 일본 경제는 더 어렵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교수님, 그럼 미국은 이렇게 좀 유독 혼자서 잘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세일가스의 영향일 것 같고요. 예. 세일가스가 미국 소비를 늘릴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업들이 세일가스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을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참 미국 경제는 탄력적입니다. 전 세계의 어느 나라 경제도 볼 수 없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일자리가 한 780만 개 없어졌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보니까 2010년 2월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일자리가 약 1,020만 개 늘어났어요. 실업률도 10%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5%대까지 내려왔죠. 예.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나빠질 때 고용이나 이런 경제 지표들이 빨리 나빠졌다가 또 좋아질 때는 상대적으로 빨리 나빠지는데 유럽 경제는 아주 밋밋하게 나빠지고 회복될 때도 밋밋하거든요. 우리나라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제 나빠진다고 그래도 실업률 계속 3.4%, 5% 네. 거기서 크게 변동하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는 빨리 나빠졌다가 또 빨리 좋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좋아진 것처럼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탄력성을 갖고 있는 것도 뭐 갑자기 뉴딜 정책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좀 많이 움직여주고 그런 게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안전한 그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사실 경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고용을 해고할 수 없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경제가 나쁘고 기업 실적 안 좋으면은 금방금방 해고하고 또 경제가 좋아지면 고용을 금방금방 늘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한국은행도 지난주에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 많이 낮췄더라고요. 예, 한국은행도 분기별로 경제 전망을 하는데요. 네. 올해 작년 10월달 올해 경제가 한 3.9%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3.4%로 낮췄고요. 네. 물가 상승률도 2.4%, 1.9%. 이 경상수적자는 작년에 올해 한 700억 달러 흑자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이번에 수정하면서 무려 940억 달러나 경상수적자 엄청 많이 난다고 수정해서 전망했습니다. 또 환율 걱정이네요. 근데 이렇게 불과 3개월 사이에 성장률을 0.5%포인트나 낮춘 이유를 뭐 단통법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 부족이라는 말이겠죠? 네, 그렇죠. 당초에 4분기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한 1%다 그렇게 예상했는데요. 아마 이번 금요일 날 발표될 텐데 0.4%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4분기 그렇게 많이 통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뭐 단통법 등 소비가 많이 위축됐고요. 건설 투자가 상당히
큰 폭으로 마이너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소비가 계속 GDP 성장률보다 낮고요. 그다음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다 보니까 중국으로 수출이 별로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수출이 올해도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최근 1월 20일까지 수출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평균 17억 달러. 예.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수출이 9% 정도 감소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영익 교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시장이 참 영리하다잖아요. 예. 이 채권 시장이 미리 이렇게 성장률이 하향 수정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전망을 하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예. 저는 시장이 똑똑하다 이런 말씀 같이 드렸었는데요. 많이 하셨죠? 이가 예. 장단기 금리차. 이게 경제 성장률의 2분기 정도 선행하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가 축소되면 장기 금리에는 경제 성장의 물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작년 1분기부터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축소됐고 최근에는 거의 마이너스까지 갔거든요. 이렇다는 것은 앞으로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건데요. 네. 실제로 지나고 보면은 2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물가 상승률도 1%대로 지금 한국은행이 낮춰서 봤는데 혹시라도 또 뭐 마이너스 가는 거는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은행이 물가 목표를 저는 애 안 바꾸는지 참 궁금한데요. 2.5에서 3.5%까지죠. 네, 2.5에서 3.5%, 예. 2013년에서 올해까지 그렇게 잡아놨죠. 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물가 상승 1.3%, 목표치 2.5% 하단에 간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 1.9% 한국은행이 예상합니다만은 한국은행이 기본적으로 좀 우리 경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가는가 디플레이션으로 가는가 그리고 정말 잠재 성장률이 몇 %인가 네. 저는 3% 안팎으로 떨어졌다고 보고 앞으로 디플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걸 한번 진단하면서 물가 목표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주치. 어린 학생들이라면은 방학을 기대하고 할 텐데 대학생들 방학이 두렵기도 할 것 같아요. 등록금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고된 것이 방학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등록금을 위한 대학생들의 노력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재무상담 시간에는 에듀머니 이선정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김미선. 김미선 팀장님. 예, 제 원고가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김미선 팀장님. 이 등록금 얘기가 워낙 이제 화두인데 비싼 등록금 이게 어느 정도나 드나요? 이제 2014년 기준으로 연간 사립대가 733만 원 정도 되고 국공립대가 한 414만 원 정도 됩니다. 차이 많이 나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국립대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가 한 6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나오고, 반값 등록금으로 제일 유명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가 239만 원. 역시 낮기는 낮네요. 네. 이 계열별로도 약간 차이가 있죠. 예, 그렇죠. 인문계열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낮고요. 그래서 평균 한 570만 원 정도. 이제 자연계가 680만 원이고 예체능하고 공학이 거의 연간 900만 원. 그리고 이제 의학 쪽이 이제 거의 1,000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그걸 또 6년 동안 내야지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연간 기준입니다. 네. 근데 이제 등록금을 그래서 동결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로 이게 동결하기 쉽지 않다라는 게 대학가의 얘기인 것 같고, 근데 등록금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싸지는 않았는데 몇 학번이셨죠? 나이가 공개가 많이 되나요? 거슬러 가야 네네.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1990년대 같은 경우만 해도 그게 인문사회 계열이 평균 한 143만 원.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1990년에서 지금 2013년까지 무려 이제 5배
6배가 올랐다고 보는 거니까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때는 그러네요. 뭐 의학 계열만 해도 200만 원이 좀 안 됐거든요. 근데 그랬나요? 물론 이제 예. 대학마다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사립하고 또 국공립이 그렇죠. 많이 달랐죠. 네. 이게 이제 평균이라는 건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대학 등록금 이게 그러니까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죠. 일단 이제 뭐 우리나라의 어떤 가계 관련된 이제 지표를 주로 OECD에서 이제 네. 비교를 하는데 현재 이제 그 고등교육의 민간 부담 비율이 OECD 평균의 4배에 달한다고 되어 있고요. 네. 실제 저희가 그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가계 지출 탑3 중에 2위에 포함이 돼요. 처음은 뭐예요? 1위는 당연히 이제 주거 관련된 비용, 무슨 담보대출에 집과 관련된 비용, 이제 두 번째가 교육비, 세 번째가 보험료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합한 게 굉장히 오래된 이제 저기로도 한 7-80%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사교육비도 워낙 많이 들여가지고 대학을 보내면 그 대학을 보내고 나서도 이런 게 문제가 되니 참. 그렇죠. 일단 이제 대학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가게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준비하지 않은 채로 그 전까지 이제 최대한 아이에게 대학 입학을 시키기 위한 사교육비로 집중을 하다가 이제 대학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그땐 초기 입학금 정도만 준비를 해도 조금 나은 가정이라고 보고 있죠. 예. 네, 그러면 어쨌든 그 우리가 이제 등록금에 대해서 개탄만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등록금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죠? 네,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보통 소득을 10단계로 나누잖아요. 소득 분위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소득 분위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제 올해 그 국가장학금이 약 3조 6천억 원 정도로 해서 125만 명에게 평균 한 288만 원의 장학금 혜택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뭐 2014년까지 그 확충해서 반값 등록금 만들겠다는 이제 거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예. 3조 6천억, 125만 명이라고 해도 이게 얼마나 돌아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다시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1형과 2형이 있어서 2형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자체 선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그 10단계로 나누다 보니까 뭐 기초생활 수급자나 소득 1, 2분위는 한 연간 500만 원. 그러니까 좀 차등이 있어요. 연간 480만 원 정도고 뭐 7, 8분위 정도 그러니까 소득 상위 계층에 해당 쪽은 67만 5천 원인데 문제는 이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 대상 첫째 조건이 이 직전 학기에 대한 그 학점에 관련된 점수입니다. 점수요? 예, 이게 80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일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이제 장학재단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되긴 하고 1학기 경우에는 이제 뭐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올해 1학기 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학생들은 대부분 다 알고는 계세요. 알고는 있지만. 그 이 소득 분위에 따라서 특히 성적 기준에 따라서 워낙에 그 탈락 그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당락이 결정되다 보는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가계 소득이 좀 낮은 계층 같은 경우는 뭐 그 등록금 외에도 이제 기타 기본적인 생활비 마련 때문에 방학 때 내내 그 장시간에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 상대적으로 결국엔 그러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실상 탈락의 90% 이상이 이 성적 관련된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청년 세대의 이 빈곤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정작 성적이라는 어떤 문턱을 넘지 못하니까 결국엔 혜택에 대한 어떤 그 복지가 있어도 수혜자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죠. 너무 실감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읽은 기사 중에서는 취재 수첩이었는데 숨만 쉬고 사는데도 정말 서울에서는 몇십만 원이 필요하고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고 하니 취업 공부도 못하고 뭐 이렇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게 현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실제 저희가 그 재무 상담한 친구들 중에는 그 모 이제 그 재단하고 함께 기업의 그 어쨌든 뭐랄까 기업의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자 친구였는데 대학을 7년을 다녔더라고요. 등록금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1년 휴학하고 1년.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뭐 전부 다 아르바이트 한 걸로 해서 전부 다 그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졸업
그 하기 전에 이미 이제 등록금의 일부는 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대출.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또 나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대학 들어가기 전에 재수하고 그다음에 대학을 그렇게 장기간 다녀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 이후에 다시 또 취업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 세대 빈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더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정말 취업도 어려운 시절이 됐잖아요. 일자리 자체가 줄어서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심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뭐 학자금 대출 받은 친구들이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제 취업을 해서 이걸 이제 갚아 나가야 되게끔 상품을 이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 취업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 나와서 그러니까 졸업 이후에 어쨌든 간에 안정적인 일자리 구하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문제는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학자금 대출 관련된 부실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실제 2012년, 11년부터 이제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이 부실화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스튜던트 론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금융권 부실이라든지 경제 부실의 이유로 많이 지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아예 파산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면책에서 제외된다라는 건 마치 왜 세금이나 부가세가는 결국에는 어떻게든지 갚아야 되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그 학생들이 받는 대출 같은 경우도 면책이 안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8년도 초반에 설계된 상품 중에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일단 졸업을 하면은 무조건 갚아 나가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품마다 좀 다르고 시기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지난 MB 정부 때 이제 설계됐던 초기 그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그런 상품들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이제 든든 학자금 대출을 통해 가지고 대환이 좀 되는 상품들이 있어서 이제 갈아탈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일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다 혜택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또 기사를 보니까 왜 대학생들이 고금리 대출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학자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이제 서울에서 집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지방 이런 중소도시에서 서울로 와서 이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뭐 꼭 반드시 뭐 대학생 이제 오랜 기간 그렇게 장기간 학교를 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뭐 아시겠지만 기숙사비도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일반 지방이나 이런 데서 올라온 친구들은 학교에 있는 그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어서 결국엔 학교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뭐 원룸도 아니죠 사실상 거의 뭐 고시 뭐 이런 것처럼 조그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다 보는데 이제 그 관련된 생활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이 학자금 대출 중에서는 생활비에 대한 대출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대출 결국에는 대출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것이고 언젠간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선가 만약에 이제 그 기존 학자금 대출 외에도 생활비라든가 이런 대출이 필요하게 되면 사실상 그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축은행이나 이런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어쨌든 재무 설계에 대한 것들을 좀 희망을 가지고 풀어봐야지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듀머니의 김미선 팀장이었습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해 앞서 봄. 밴드, 연기. 다음은 또 뭘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한 발 앞서 준비해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당신의 내일을 위해 앞서 봄. 밴드, 연기. 다음은 또 뭘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한 발 앞서 준비해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오늘 저희 생생경제가 여러분의 그 연말정산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2667님 문자 주셨는데요. 소급 적용보다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4572님, 소급 적용. 굉장한 논란이 되겠네요. 일단 선거 치르고 보자로 들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 필립스 컬렉션전 티켓은요. 2561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생경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